한유의 볼이 성한 날이 있어선 안 되지. 성하면 게을러지는 법이거든. 빚 때문에 부자의 집에 하녀로 끌려가 과부의 뺨에는 매일 10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딸 셋을 시집 보내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편지 한 장 보내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막내딸에게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각오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막내딸은 어떤 각오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에 봉씨 성을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허물어져 가는 초가삼간과 빈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봉씨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웃집 노파가 봉씨를 볼 때마다 혀를 찼지요. 저 여자 좀 봐. 눈가의 검은 그늘이 안 가시질 않아. 손마디가 갈라져서 핏줄이 다 비치더군. 봉씨는 삭바느질과 남의 집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봉씨에게는 딸이 셋 있었지요. 큰딸은 대구로, 둘째 딸은 공주 쪽으로 각각 시집을 갔습니다. 막내딸 분이는 이웃 고을 나무꾼 서기에게 시집을 간 지 이제 겨우 2해가 된 참이었지요. 분이가 시집 가는 날 봉씨는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아, 이것만은 꼭 가지고 있거라. 봉씨가 내민 것은 자그마한 은장도였습니다. 칼집에 매화꽃 한 송이가 새겨진 낡았지만 빛을 잃지 않은 은장도였지요. 내 외할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귀한 것을 왜 저에게요? 여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칼이 필요한 날이 온다. 그날 이것을 꺼내거라. 칼이 왜 필요하겠어요? 나무꾼 남편이랑 잘 살면 되지. 분이는 은장도를 품에 넣고 시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봉씨가 분이의 등 뒤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분아, 예, 어머니.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으로 매기는 게 아니란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제 마음을 잃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야. 분이는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 어려운 말씀 말고 몸 건강하세요. 분이가 10살이던 해였지요. 동네 아이들이 분이를 애워싸고 놀려댔습니다. 야, 분이네 아버지 빚쟁이래. 빚쟁이 딸, 빚쟁이 딸. 큰 아이가 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분이가 주먹을 휘둘러 큰 아이의 코를 때렸지요. 코피가 터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분이도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나도 저 아이들 아버지처럼 돈 많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봉씨가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분아, 들어라.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으로 매기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뭘로 매기는 건데요? 어떤 일이 닥쳐도 제 마음을 잃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야. 원망에 빠지면 원망에 잡아먹히고 독에 빠지면 독에 잡아먹히는 법이다. 10살짜리 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 말보다는 내일 또 놀리러 올 아이들의 코를 어떻게 때릴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분이는 손을 흔들며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봉씨는 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갯마루에 서 있었지요. 딸 셋을 모두 보내고
홀로 남은 봉 씨의 어깨가 한층 더 처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배부자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고 논밭이 300마지기에 전당포 2곳과 주막 3곳을 거느린 자였지요. 저 양반한테 찍히면 끝이야. 장터의 상인이 한숨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방 나리도 배부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다더군. 주막의 주모가 맞장구를 쳤지요. 작년에 김서방이 이자를 못 냈다고 논세 마지기를 통째로 빼앗겼잖아. 그것만이야? 그전에는 이 서방을 끌고 가서 종처럼 부렸다더군. 배부자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배가 불룩 나와 걸을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더군요. 저 양반 웃음소리만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 입을 열면 듣니가 번쩍이는데 참으로 불쾌한 웃음이었지요. 배부자에게는 신복하인 만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눈 위에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사내였지요. 몽둥이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배부자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자였지요. 만수 저놈이 오면 피해. 그놈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혀. 장터 상인들이 만수를 보기만 해도 몸을 사리는 것이었습니다. 빚쟁이의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일도, 소작인의 멱살을 잡아 논에서 끌어내는 일도 모두 만수의 몫이었지요. 만수는 배부자의 그림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봉 씨의 남편이 졌던 빚도 바로 이 배부자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배부자는 만수를 보내 봉 씨의 집 앞에서 매일같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봉 씨, 이 할망구야, 빚 갚을 거야 말 거야. 만수가 몽둥이로 대문을 두드릴 때마다 봉 씨는 방 안에서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웃집 노파가 봉 씨에게 말했습니다. 봉 씨, 딸들에게 알리지 그래. 봉 씨가 고개를 저었지요. 시집간 딸들한테 무슨 걱정을 시켜요. 내가 어떻게든 하지요. 하지만 빚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삭바느질로 버는 돈은 이자에도 못 미쳤으니까요. 이웃 노파가 봉 씨에게 말했지요. 봉 씨, 그 빚을 어쩌려고 그래. 제가 직접 갚아야지요. 몸으로라도. 결국 봉 씨는 배부자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일을 할 테니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배부자가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지요. 좋지. 몸이 성해야 할 텐데. 그 웃음소리에 봉 씨의 등골이 시려왔지만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봉 씨가 배부자의 집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이었습니다. 배부자가 마루에 떡하니 앉아 부채질을 하며 봉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허, 이것 봐라. 빚쟁이 과부가 왔구먼. 배부자는 느릿느릿 일어나 봉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고 잠자는 대신 빚을 갚아야 할 것이야. 봉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예, 나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이 집에서 놀고 먹을 자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배부자가 갑자기 봉 씨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봉 씨의 눈이 떨렸지요. 한 가지 규칙이 있어. 내가 시키는 일을 못하면 벌을 받아야 해. 무슨 벌이옵니까? 배부자가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뺨이지. 뺨.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배부자의 손바닥이 봉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봉 씨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지요. 이건 맛보기야. 앞으로 일을 잘해.
뽕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지 마. 울면 또 한 대야. 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나리. 삼켜야 했습니다. 삼키지 않으면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부엌 쪽에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배 부자의 외아들 배 도윤이었지요. 도윤은 아버지와 달리 마르고 키가 컸으며 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눈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도윤은 아버지가 봉 씨를 때리는 것을 보고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말려야 해. 말려야 하는데.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랬어. 곳간에 갇혀서 하루 종일 울었지. 도윤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래서 주먹만 꽉 쥔 채 부엌 문 뒤로 숨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봉 씨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달 굴기 전에 일어나 마당부터 쓸고 우물물 길어. 배 부자의 하인이 새벽마다 봉 씨를 깨웠지요. 배 부자는 날마다 트집 잡을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은 마루에 먼지가 있다 했지요. 찰싹. 밥에 돌이 씹혀. 찰싹. 또 어느 날은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며 봉 씨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찰싹. 오늘은 몇 해째지. 봉 씨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하루에 한 대, 이틀에 세 대. 봉 씨의 뺨에는 항상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지요. 멍이 가시기도 전에 새 멍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배 부자가 밥상을 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간이 맞냐, 이것아. 내 손이 달린 게 장식이야. 찰싹. 봉 씨가 비틀거리며 부엌 기둥의 등을 부딪혔지요. 등이 기둥 모서리에 찍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나리. 아프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죄송하면 다야? 다시 해. 봉 씨는 피가 묻은 저고리를 추스르며 다시 밥상을 차렸지요. 또 때리고 있어. 도윤이 부엌 문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술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 씨가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 오다 다리가 풀려 항아리를 깬 것이지요. 항아리가 마당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된장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배 부자가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지요. 이 미련한 것이 그 항아리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찰싹, 찰싹. 두 대를 연달아 맞은 봉 씨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항아리 값은 빚에 올린다. 내 빚이 줄기는커녕 늘어나는구먼. 배 부자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지요. 봉 씨는 무릎을 꿇은 채 깨진 항아리 조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봉 씨, 괜찮아요? 다른 하녀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봉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도윤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도윤이 12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작인 할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곡식을 좀 덜 받으면 안 되나요? 아버지의 손바닥이 날아왔지요. 찰싹. 내까지 것이 어른 일에 끼어들어. 그날 이후 도윤은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눈만 감자. 눈만 감으면 안 봐도 되니까. 봉 씨가 맞을 때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가끔 봉 씨에게 몰래 밥을 한 그릇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셨나. 도윤은 귀를 기울이다 살금살금 행랑채로 향했지요. 봉 씨의 방 앞에 밥그릇을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봉 씨가 문을 열다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드세요, 빨리. 날이 깨서 아시면. 몰라요. 빨리 드세요. 도윤은 밥그릇을 봉 씨의 손에 쥐어주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요. 봉 씨가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도련님도 참 불쌍한 분이야. 도윤이 봉 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지요.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 씨의 처지를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배 부자의 돈줄에 묶여 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장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한 봉 씨. 저러다 죽겠어. 쉿. 배 부자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끝장이야. 그래도 누가 좀 나서야 하지 않겠어. 안악 하나가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지요. 내가 나서든가.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다른 안악이 국밥 그릇을 앞에 놓고 중얼거렸지요. 작년에 박농부가 관아에 호소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잊었어. 되려 곤장 20대를 맞고 이방에게 쌀 10마를 물었잖아. 맞아. 배 부자 편을 안 드는 관리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지.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게 상책이야. 사람들의 입은 닫혔고 봉 씨는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봉 씨가 배 부자의 집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봉 씨의 등은 더 굽었고 손마디는 붓고 갈라졌지요. 같은 하녀가 봉 씨의 얼굴을 보다 못해 물었습니다. 봉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노란 멍 위에 보라색 멍이 또 들었잖아요. 괜찮아요. 원래 피부색이 이랬지요. 봉 씨가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지요. 허리도 성치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나르다가 허리를 삐끈한 뒤로 걸음걸이가 기울어졌지요. 배 부자는 그것조차 트집을 잡았습니다. 절름발이처럼 걸으니 꼴 보기 싫다. 똑바로 걸어. 찰싹. 봉 씨는 아픈 허리를 억지로 펴고 걸었습니다. 한 발짝 떼는 것이 바늘 위를 걷는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내색하면 또 한 대가 날아올 테니까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봉 씨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두레박줄이 손에서 미끄러졌지요.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봉 씨의 손이 물에 젖어 얼어붙은 탓이었지요. 배 부자가 마루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멍청한 것, 두레박이 쉽냐? 찰싹. 그걸 건질 줄도 모르면 뭐에 쓰는 몸뚱이냐? 봉 씨가 우물가에 꿇어앉아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대답했지요. 건지겠습니다. 지금 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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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씨는 팔을 우물 속으로 넣어 두레박줄을 더듬었습니다. 한겨울 우물물이 뼈를 깎는 듯 시렸지만 비명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저 양반이 사람이가, 짐승이가. 마구간의 하인이 혀를 찼지만 그것은 혼잣말이었을 뿐이지요.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빗물이 행랑채 지붕 사이로 새어 들어왔지요. 봉 씨는 젖은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품속에서 손때 묻은 수건 한 장을 꺼냈지요. 분이가 어릴 때 쓰던 수건이었습니다. 봉 씨는 수건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아, 잘 지내고 있느냐? 딸의 냄새는 이미 바랬지만 봉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이기도 했지요. 분아, 어미는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어미는 이까짓것. 봉 씨는 수건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지요. 하지만 봉 씨는 딸들에게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봉 씨. 딸들한테 알리지 그래. 같은 하녀가 물었지만 봉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시집간 딸들한테 무슨 짐을 지워. 내가 참으면 되지.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맞으면서도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봉 씨와 같은 마을에 살던 노파가 분이를 만났지요. 분이는 나무꾼 서기와 살림을 차린 뒤 가끔 장에 나무를 팔러 왔습니다. 노파가 나무 단을 내려놓는 분이에게 다가왔지요. 분이야. 분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아, 할머니. 오래간만이에요. 노파가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손에 힘이 들어가 분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분이야, 너 어머니 소식 들었느냐? 분이의 눈이 커졌지요. 어머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앉아라. 서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노파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배 부자 집에 하녀로 들어갔다. 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노파가 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배 부자가 내 어머니를 매일 때린다더구나. 뺨을 때려. 분이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뺨을요? 그래. 트집을 잡아서 하루에도 몇 대씩. 내 어머니 얼굴이 멍투성이라더구나. 노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난 장날에 내가 배 부자 집 앞을 지나는데 내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구나. 분이의 손에서 나무 단을 묶은 새끼줄이 끊어졌습니다. 너무 세게 쥐었던 것이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 할미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느냐. 석 달째라더구나.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두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장터 뒷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지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찰싹.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뺨 맞는 소리가 울렸지요. 찰싹, 찰싹. 석 달이면 대체 몇 대를 맞은 것일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왜 석 달이나? 분이는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등에 흙이 묻고 살갗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지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분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장터로 돌아가 흩어진 나무 조각을 주었습니다. 노파가 아직 근처에 있었지요. 분이야, 괜찮으냐? 할머니, 배 부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노파가 한숨을 쉬었지요. 고을에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이방나리도 그 양반 앞에서는 고양이 앞쥐야. 관아에 호소하면요? 관아가 배 부자 편인데
무슨 소용이겠느냐.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파가 분이의 어깨를 잡았지요. 분이야, 너까지 나섰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내 어머니도 원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머니가 맡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배 부자한테 대드는 건 벽에 달걀 던지는 거야. 달걀이면 달걀을 던지겠어요. 노파가 놀란 눈으로 분이를 보았습니다. 매일 맞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달걀이라도 던져야지요.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분이는 나무 단을 등에 지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지요. 힘으로는 안 돼. 분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아도 안 돼. 돈도 없고 발밑에서 돌이 굴렀지요. 그렇다면 뭘로 저 사람을 꺾을 수 있지? 산새 소리가 울었지만 분이의 귀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릴 무렵 분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기가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왔소. 오늘 나무 잘 팔았소. 분이는 대답 대신 나무 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서기가 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왜 그러오? 눈이 빨간데. 바람 때문에 그래요. 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이 떨렸지만 서기에게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지요. 서기는 투박한 사내라 아내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더군요. 저녁밥을 먹는 내내 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기가 밥을 두 그릇 비우는 동안 분이는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다 했지요. 밥맛이 없소. 좀 피곤해서요. 그럼 일찍 자시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뒤에도 분이는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지금도 맞고 계세요? 분이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어머니의 멍든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찰싹, 찰싹, 찰싹. 뺨 맞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지요. 분이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은장도. 칼집에 매화꽃이 손끝에 걸렸지요. 여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칼이 필요한 날이 온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날이 온 것입니까? 분이는 은장도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어머니, 칼이 필요한 날이 정말 왔습니다. 이를 악물자 이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울었지요. 부엉, 부엉.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지요. 분이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붓두막 앞에 앉아 불을 피우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가 도끼를 메고 산에 가려다 부엌을 들여다보았지요. 분이, 밥은? 분이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지금 짓겠어요. 서기가 도끼를 내려놓고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았지요.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지.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잤어요. 거짓말. 내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당신이 창문 앞에 앉아 있었소. 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머리를 긁적였지요. 뭐가 그리 걱정이오? 나무 값이 떨어져서 그러오? 분이가 밥솥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뺨을 맞고 있대요. 서기의 손이 멈추었지요.
뭐라고? 분이는 어제 노파에게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배 부자라는 자, 빚 때문에 하녀로 끌려간 것, 3달 동안 매일 뺨을 맞고 있다는 것. 서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데,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래요. 관아까지 손을 쓸 수 있대요. 서기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이 그 집에서 매일 뺨을 맞는다고? 네. 3달이나? 네. 서기가 한참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지요. 장모님을 빼내와야지. 어떻게요?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나무를 더해서.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무를 100년을 해도 그 빚은 못 갚아요. 이자가 10배래요. 서기가 도끼 자루를 꽉 쥐었지요. 그럼 내가 가서 그놈을 한대. 안 돼요.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으로 덤비면 우리만 잡혀가요. 어머니는 더 위험해지고요. 서기는 답답한 얼굴로 붓두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분이도 몰랐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지? 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밥이 식어갔습니다. 서기가 찬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한테는 알렸소. 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큰언니는 대구에 있어요. 소식을 전하려면 보름은 걸릴 거예요. 둘째 언니는 공주에 있고요. 그래도 알려야 하지 않소. 형제가 힘을 모으면. 시간이 없어요, 서기. 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맞고 있다고요. 매일. 편지 보내고 답장 기다리고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가 얼마나 더 맞겠어요. 서기는 할 말을 잃었지요. 아내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분이가 물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지요. 내가 직접 가야 해요. 홍주에 가서 어머니 상태를 보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혼자서. 그래요. 혼자 가야 해요. 왜? 어머니 보러 온 시집간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나 혼자면 눈에 안 띄잖아요. 서기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는 얼굴이었지요. 위험하오. 알아요. 배 부자라는 놈이 고을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며. 알아요. 그런데 가겠다고? 분이가 몸을 돌려 서기를 보았습니다. 어둠이 거친 부엌에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지요. 그 빛 속에서 분이의 눈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기, 어머니가 매일 맞고 있어요. 매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기 때문이지요. 한참 뒤에 서기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소. 안 돼요. 여기서 나무를 해야 먹고 살죠. 당신 혼자 보내고 나무나 하고 있으란 말이오? 서기. 분이가 서기의 손을 잡았지요. 나 혼자 가는 게 나아요. 둘이 가면 눈에 띄어요. 서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투박한 사내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꼭 돌아와야 하오. 돌아올게요. 약속하시오. 약속해요. 분이는 서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분이는 나무를 팔러 장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배 부자의 이야기를 물었지요. 혹시 배 부자라는 사람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한 상인이 혀를 찼습니다. 그 이름 꺼내지도 마. 배 부자한테 대드는 건 벽에 달걀 던지기야. 관아에 고해봤자 이방이 배 부자 편이니 소용없어. 전에도 누가 관아에 호소했다가 되려 곤장 맞았다더라.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 돈이 곧 법인 세상이야. 분이는 들을수록 막막해졌지요. 셋째 날 밤 분이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잠결에 뒤척이다 물었지요. 또 안 자오? 서기. 응. 내일 새벽에 떠날게요. 벌써. 서기가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광으로 나가더니 마른 떡 한 보따리를 싸왔지요. 길에서 먹으시오.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꼭 돌아오시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짐을 꾸렸지요. 보따리 하나에 옷까지 몇 벌과 서기가 싸준 마른 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은장도를 챙겼지요. 서기가 대문 앞까지 나와 분이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걱정 마세요. 위험하면 돌아오시오. 무리하지 말고. 알겠어요. 분이가 돌아서려는데 서기가 분이의 손목을 잡았지요. 분이. 왜요? 나무 팔아서 돈 모으고 있겠소. 돌아오면 뭐든 할 수 있게.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서기.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로 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안개가 걷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분이는 이틀을 꼬박 걸어 홍주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먼지투성이 집신의 땀에 젖은 저골이었지요. 고을 입구의 주막에서 물 한 사발을 얻어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 고을의 배 부자라는 분의 집이 어디입니까? 주모가 눈을 치켜떴지요. 배 부자, 저 양반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 친척 아주머니가 그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주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불쌍한 것. 저기 보이는 높은 기와 지붕이 그 집이야. 고을에서 가장 높은 담장에 돌사자 2마리가 지키고 있으니 못 찾을 리 없지.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분이는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은 여인이 힘겹게 빗자루를 움직이고 있었지요. 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였지요. 어머니. 분이의 입에서 소리 없는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본 어머니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왜 저렇게. 무릎에 기운 자국이 있는 검은 치마 위로 빨간 핏자국이 얼비쳤지요. 그리고 얼굴. 어머니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밑이 부어올라 눈이 반쯤 감겨 있었지요.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지요. 그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 할망구야, 마당에 낙엽이 왜 이래? 배 부자가 마루에서 내려와 봉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찰싹. 봉씨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지요. 분이는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이 사람이. 분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배 부자의 목을 태워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그냥 뛰어 들어가면 어머니만 더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돌아섰지요.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아. 지금 뛰어 들어가면 어머니만 더 위험해져. 눈물을 닦으며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장터에서 분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밥집 구석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귀를 열었지요. 배 부자가 또 하녀를 팼다며. 그 과부 말이지. 불쌍하기는 한데 누가 배 부자한테 대들겠어. 이박 나리도 배 부자한테 돈 받아먹는 판인데. 분이는 국밥 국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모, 배 부자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주모가 국밥 그릇을 닦으며 피식 웃었지요. 돈 잃는 것 아니면 귀신밖에 없지. 힘으로는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관아에 호소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저 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 옆 탁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이의 귀를 사로잡았지요. 배 부자가 요즘 무당을 불렀다며 굿을 크게 했다더군. 지난달에 큰마님이 몸져 누워서 그 양반 미신을 어찌나 잘 믿는지. 돈은 한 푼도 안 쓰면서 무당한테는 천냥도 아깝지 않다니까. 분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신을 잘 믿는다. 겁이 많다. 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분이는 국밥집을 나와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배 부자의 집 주변을 3바퀴나 돌며 지형을 살폈지요. 뒷산에서 내려다보면 배 부자의 집 앞마당이 훤히 보였습니다. 담장 뒤에 버드나무가 있네. 가지가 안으로 드리워져 있으니 올라타면 안이 보이겠다. 분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안악에게 말을 걸었지요. 이 고을에 무당이 있습니까? 무당이야 있지. 배 부자가 단골이야. 달마다 불러다 굿을 시킨다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미신을 잘 믿습니까? 밤에 부엉이만 울어도 부적을 새로 붙이는 양반이야. 분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3일 동안 고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보를 모은 끝에 분이의 머릿속에 그림 하나가 완성되었지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고을 외곽의 폐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바람이 폐가의 문짝을 삐걱거리게 했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지요. 어머니, 여자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칼이 필요한 날이 온다고 하셨지요. 칼집에 매화꽃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칼을 사람에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분이는 은장도를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 대신 다른 것을 쓰겠습니다. 분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배 부자,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그것으로 당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폐가 근처 개울에서 얼굴에 숯검댕을 발랐지요. 머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깔끔하게 입고 있던 옥색 저고리를 벗고 찢어진 삼배의 저고리로 갈아입었지요. 집신도 벗었습니다. 맨발로 흙바닥을 밟았지요. 거울 삼아 개울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고 숯검댕이 묻은 얼굴은 귀신처럼 섬뜩했지요. 분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리고 이를 드러내며 웃어보았지요. 좋습니다. 이 모습이면 됩니다. 분이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손으로 어머니를 꺼내겠습니다. 분이가 배 부자의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그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장터로 향하던 사람들이 멈춰 섰지요. 저기 좀 봐. 뭐야, 저 여자.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 하나가 배 부자의 대문 앞 돌사자 옆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부릅뜨고 대문을 노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이 집에 벌이 내릴 것이다. 피를 흘린 자에게 피의 벌이 내릴 것이다. 지나가던 안악이 놀라서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귀신 같아. 미친 여자 아냐? 배 부자 집 앞에서 뭘 하는 거야? 아이고, 머리카락 좀 봐. 온몸에 소름이 돋네. 분이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때린 자여, 하늘이 보고 있다. 원혼이 보고 있다. 분이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안에서 만수가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이 미친 것은. 당장 꺼져. 만수가 몽둥이를 들고 분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분이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 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이를 드러내고 킁킁거리며 웃었지요. 크크크크크. 만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만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요. 뭐야 이것이. 분이가 갑자기 양손으로 땅을 짚더니 내 발로 기어서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주인의 피 냄새가 난다. 크크크. 피 냄새. 만수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지요. 이것이 진짜 미쳤어. 만수는 몽둥이를 들었다가 차마 내리치지 못하고 대문 안으로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저거 봐. 만수 저놈이 겁을 먹었어. 미친 여자가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닌가 봐. 소식을 들은 배 부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미친 것이 내 집 앞에 앉았다고? 배 부자가 대문 밖으로 나와 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분이는 고개를 들어 배 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배 부자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친 여자의 눈이라기에는 너무나 또렷하고 차가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배 부자는 곧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봐, 당장 이것을 끌어내. 하인 2명이 달려들어 분이를 끌어냈지요. 분이는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혼이 돌아온다. 이 집에 원혼이 깃든다. 피를 흘린 만큼 피를 갚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분이는 작전의 2번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뒷산에 올라 버드나무 가지에 하얀 삼배 1000조각을 걸었지요. 달빛을 받으면 유령처럼 펄럭이도록 위치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입으로 바람 소리를 흉내냈지요. 우우우. 길게 늘어지는 소리가 배 부자의 집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밤중에 배 부자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요. 뒷산 쪽에서 하얀 것이 흔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야. 만수가 뛰어왔지요. 예, 나리. 저기 뒷산에 뭐가 있지 않느냐? 만수가 뒷산 쪽을 보았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얗게 달빛을 받은 1000조각이 귀신의 옷자락처럼 펄럭이더군요. 만수의 얼굴도 새하얘졌습니다. 나리. 저건 그냥 나뭇가지가 아닙니까? 나뭇가지가 저렇게 움직이느냐? 바람 때문이겠지요. 바람이 저렇게 사람 모양으로 흔들리느냐? 눈을 뜨고 봐. 배 부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때 다시 들려왔습니다. 우, 나리, 안으로 드시지요.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해. 소인이요? 배 부자와 만수가 동시에 몸을 움츠렸지요. 분이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작입니다. 배 부자. 이제부터가 시작이지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또다시 배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분이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꺼져, 여기 앉지 마. 분이는 끌려가면서도 다시 기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왜 자꾸 와? 이 집이 나를 부른다. 크크크. 3번을 끌어냈지만 3번 다 돌아왔지요. 분이는 대문 앞 클바닥에 손가락으로 이상한 글자를 쓰기 시작했지요.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낙서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저거 부적 아냐? 미친 여자가 저주를 내리고 있나 봐. 세상에 배 부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들었어. 배 부자 집 앞에 귀신 씌인 여자가 부적을 쓰고 있대. 세상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려나 봐.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이의 소문은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분이는 이날 새로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장례 때 부르는 만가를 변형하여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것이지요. 이 집에 죽음이 온다. 피로 물든 손에 죽음이 온다. 장에 나온 안악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어머, 소름 끼쳐. 미친 여자 아니라 원귀가 씌인 거 아냐? 분이는 속으로 웃었지요. 소문이 커질수록 배 부자는 더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그 무렵 분이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장터의 엿장수 할멈이었지요. 이가 빠진 입으로 엿을 팔면서도 고을의 모든 소문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멈이 분이에게 다가왔지요. 분이가 대문 앞이 아닌 장터 뒷골목에서 몰래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가, 내가 그 미친 여자지. 분이가 움찔했지요. 할멈이 빙긋 웃었습니다. 놀라지 마. 미친 척하는 거 나는 안다. 분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미친 사람이 저렇게 깔끔하게 밥을 먹지는 않거든. 할멈이 분이의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봉씨가 내 어머니지.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할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알았다.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저 짐승 같은 놈한테. 할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사실 나도 배 부자한테 당한 사람이다. 할머니도요? 3년 전에 우리 집밭을 빼앗겼어. 남편이 그 일로 병이 나서 죽었지. 엿장수로 떠돈 건 그때부터야. 할멈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라. 분이는 한참을 할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배 부자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할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건 많지. 할멈은 배 부자의 비리를 줄줄이 읊기 시작했지요. 박 농부한테 쌀 5말 빌려주고 50마를 받아냈어. 최상인한테는 비녀 하나 맡기고 쌀 50마를 물렸고, 이박 나리한테는 매달은 5냥을 갖다 바치지. 그래서 관아가 배 부자 편인 거야. 삼거리 논 200마지기도 원래 김좌수 땅이었어. 빚을 빌미로 억지로 빼앗은 거야. 분이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이것들을 모두 기억해 두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 정보들이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겁니다. 할멈이 분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가, 조심해라. 배 부자는 무서운 놈이야. 알고 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할멈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 어머니한테는 좋은 딸이 있구나. 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엿장수 할멈에게 얻은 정보는 분이의 작전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분이는 이제 단순히 겁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배 부자의 약점을 정밀하게 공략하기 시작했지요.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 주세요. 뭐에 쓸 건데? 제사에 쓸 겁니다. 분이는 달장수에게 닭 한 마리를 사서 폐가에서 잡아 피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배 부자의 집 뒷담에 달피를 뿌려두었지요. 아침에 하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했지요. 날이, 담장의 피가. 배 부자가 달려와 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담장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배 부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당장 무당을 불러와. 무당이 왔습니다. 배 부자가 돈을 아끼지 않고 부른 유명한 무당이었지요. 무당이 집 안을 돌아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이 집에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배 부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원한이라니, 무슨 원한? 이 집에서 억울하게 피를 흘린 자가 있습니다. 그 원한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배 부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뽕씨의 얼굴이 스쳤지만 배 부자는 고개를 저었지요. 말도 안 돼. 여기서 죽은 사람 없어. 죽지 않아도 원한은 생깁니다. 산 자의 원한이 죽은 자의 원한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요. 무당은 3일 동안 굿을 했습니다. 꽹과리를 치고 방울을 흔들며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지요. 배 부자는 무당에게 100냥을 주었습니다. 100냥이면 소 5마리 값이었지요. 하지만 굿이 끝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었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지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굿이 끝난 바로 그날 밤 담장 위에 올라앉아 울부짖은 것이지요. 굿으로는 안 된다. 피를 갚아야 한다. 피를 갚아야 한다. 분이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집 안의 하인들이 모두 벌벌 떨었지요. 만수조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 부자는 방 안에서 부적을 끌어안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분이의 3번째 공격은 배 부자의 돈줄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미친 여자의 모습이 아닌 멀쩡한 모습으로 배 부자에게 빚진 농부들을 찾아다녔지요. 수건을 쓰고 깨끗한 저고리를 입으면 아무도 대문 앞에 미친 여자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집은 고을 동쪽의 박농부였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경계하는 눈빛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잠깐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분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배 부자가 빌려준 곡식의 이자가 관아에서 정한 것보다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박 농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관아에서 정한 최고, 이자는 5배입니다. 그런데 배 부자는 10배를 받고 있지요.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박 농부가 턱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그래도 배 부자한테 대들 수가 있나. 나서면 보복당해.
대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때가 오면 쓸 곳이 있을 테니까요. 박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대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박 농부의 눈에서 미세한 불씨를 보았지요. 두 번째로 찾아간 집은 장터 근처의 최상인이었습니다. 최상인은 전당포에서 아내의 빈혈을 맡겼다가 10배의 이자를 물어야 했던 사람이었지요. 처음에 쌀 5말만 빌렸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쌀 50말이 되었소. 최상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비녀는 영영 못 찾았지.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폐물이었는데 분이가 조용히 물었지요. 그 비녀 값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기껏 쌀 2말어치요. 그런데 10배 이자를 붙여서 50말을 물리다니. 최상인이 주먹을 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처지라는 걸 아십니까? 안다마다. 이 고을에서 배 부자한테 안 당한 사람이 있겠소? 분이는 씨를 뿌리듯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씩 심어 나간 것이지요. 네 번째 공격은 배 부자의 장사를 직접 흔든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할멈에게서 들은 삼거리 논 이야기를 활용했지요. 대문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삼거리 논에 귀신이 들었다. 그 논에서 나는 쌀을 먹으면 병이 든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삼거리 논의 소작인 셋이 동요하기 시작했지요. 아무래도 다른 논을 알아봐야겠어. 귀신 논에서 일하다 죽겠어. 내 자식한테 그 쌀 먹일 수는 없지. 가을 수확을 앞두고 일손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배 부자가 소작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품삯을 올려줄 테니 남아라. 날이 돈보다 목숨이 중합니다. 배 부자의 이마에 핏줄이 섰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생기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배 부자의 집에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하인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부엌대기 2명이 먼저 나갔습니다. 언니, 나 오늘 나간다. 나도. 이 집에 하루도 더 못 있겠어. 이 집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배 부자가 부엌대기를 붙잡았지요. 이것들이 감히 품삯을 올려줄 테니 남아라. 부엌대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품삯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부엌에서 하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건 내 눈이 잘못 본 거야. 아닙니다. 마리도 봤습니다. 둘 다 봤는데 같은 걸 본 겁니다. 배 부자가 입을 벌렸다 닫았지요. 물론 그것은 분이가 밤중에 부엌 옆을 지나면서 하얀 천을 휘날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구간지기가 나갔지요. 밤마다 말이 미친 듯이 울어요. 귀신이 붙은 거라니까요. 30명이던 하인이 한 달 만에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사에도 문제가 생겼지요. 배 부자의 전당포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에이, 배 부자 전당포는 가지 말자. 거기 물건 맡기면 귀기가 웃는다잖아. 귀신 들린 집에 전당포에서 물건 맡기면 그 귀기가 웃는데. 맞아, 저번에 거기서 물건 찾아온 집에서 아이가 아팠다잖아.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었지요. 그동안 배 부자에게 당해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당포 수입이 반으로 줄었고 주막 3곳 중 2곳이 파리만 날리게 되었지요. 전당포지기가 배 부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날이 이달 수입이 지난달의 반도 안 됩니다. 뭐라고? 손님이 안 옵니다. 다들 무서워해서.
배 부자가 탁자를 내리쳤지요. 미친 것 하나 때문에 내 장사가 망한단 말이냐. 배 부자가 또 다른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300냥을 들여 대대적인 굿을 한 것이지요. 3일 밤낮으로 무당 넷이 번갈아가며 굿을 했습니다. 분이도 그 틈에 섞여 구경꾼인 척 지켜보았지요. 수건을 쓴 멀쩡한 얼굴로 섞여 있으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구경꾼 사이에서 슬쩍 말을 흘렸지요. 저 굿 소용없을 거야. 원한이 깊으면 굿으로 못 풀어. 옆에 선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 300냥이나 들여봤자. 그리고 굿이 한창일 때 분이는 무당의 보따리 옆에 죽은 까마귀 한 마리를 슬쩍 놓아두었습니다. 전날 산에서 주워온 것이었지요. 굿이 끝난 뒤 하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이 무당이 굿하던 자리에서 죽은 까마귀가 나왔습니다. 배 부자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지요. 무당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집의 원한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무당이 300냥만 챙기고 떠나버렸지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배 부자의 아들 도윤의 혼사도 깨졌지요. 이웃 고을 김참봉이 배 부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배 영감, 솔직히 말하리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오? 무슨 일이라니? 미친 여자가 댁 앞에서 저주를 내린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오. 김참봉이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우리 딸을 귀신 들린 집에 보낼 수는 없지 않소. 그건 미친 것의 헛소리일 뿐이오. 굿판에서 죽은 까마귀가 나왔다면서요? 김참봉의 아내가 안방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죽음의 새예요. 저는 우리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 없습니다. 혼사는 없던 일로 하겠소. 배 부자는 이를 갈며 돌아왔지요. 가마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쿵, 쿵.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전당포 수입은 3할로 줄었고 주막은 2곳을 닫았으며 하인은 10명밖에 남지 않았지요. 이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배 부자가 반격을 시작한 것이지요.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배 부자는 서재에 만수를 불러 문을 닫았습니다. 만수야. 예, 나리. 그 여자. 진짜 미친 건지 꾸미는 건지 이상하지 않느냐? 만수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미친 사람이 저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렇지. 미친 것 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야.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이지. 배 부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만수야, 따라가 봐. 밤에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해. 만수는 그날부터 분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지요. 미행 첫날 밤 만수는 분이를 놓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분이의 발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지요. 둘째 날 밤에도 놓쳤습니다. 만수는 이를 갈았지요. 이것이 미친 게 아니면 산적보다 날쌘 거야. 셋째 날 밤 만수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분이를 따라가는 대신 폐가 근처에 먼저 숨어 기다린 것이지요. 해가 진 뒤 분이가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휴,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분이가 혼잣말을 하며 찢어진 삼배 저고리를 벗었지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개울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검댕 밑에서 멀쩡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만수가 담장 너머로 보았지요. 이게 뭐야? 만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분이는 뒷산으로 올라가 버드나무 가지에 걸린 하얀 천을 매만지더니 입으로 바람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우우.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밤마다 배 부자를 벌벌 떨게 했던 그 소리가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달려가 배 부자에게 보고했지요. 나리, 그 여자가 미친 게 아닙니다.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귀신 소리를 내고 담장에 물을 뿌리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배 부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감히 이 배 부자를 속여. 좋아. 나도 술을 쓰지. 배 부자의 역습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반격으로 관아의 이방에게 은 10냥을 건넸지요. 저것을 당장 잡아가도 포졸 넷이 분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분이는 대문 앞에서 끌려갔지요. 관아 옥에 갇힌 분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옥 안은 쥐가 돌아다니고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요. 밥이라고 주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물에 말아놓은 쌀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쌀죽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맞고 계시겠지. 옆방 죄수가 물었지요. 뭐라고 했어? 품속의 은장도가 차갑게 살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포졸들이 은장도를 발견하지 못했지요. 분이가 저고리 안감 사이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나갑니다. 옥 창살 사이로 달빛 한 줄기가 비쳐 들어왔지요. 분이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다음 수를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보이지 않았지요. 옥에 갇혀 있으니 어머니를 볼 수도 없고 작전을 펼 수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분이를 짓눌렀지요. 옆방에 갇힌 죄수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뭘 했길래 여기 들어왔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말을 안 하는 걸 보니 억울한 개로군. 죄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옥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관아가 배 부자 편인 이상 우리 같은 건 파리 목숨이지. 그 말이 분이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지요. 관아가 배 부자 편.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격은 봉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배 부자가 봉씨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할망구야, 내가 딸을 불러들인 거지. 봉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른다고 대문 앞에서 미친 짓을 벌인 것이 내 막내딸이라는데. 시침이 떼지 마. 대문 앞에 그 미친 것이 내 딸이라며? 찰싹. 거짓말 마. 찰싹, 찰싹. 봉씨가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정말 모릅니다. 날이 제 딸이 왔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것입니다. 거짓말. 배 부자가 봉씨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밥은 하루 한 끼만 준다. 일은 2배로 해. 봉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지요. 분이가 왔다니. 내 막내딸이 이 먼 곳까지. 봉씨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딸이 왔다는 사실이 반갑기보다 두려웠지요. 분아, 제발 가거라. 내까지 이 지옥에 빠지면 안 된다. 분아, 제발 돌아가거라. 이 어미는 괜찮으니. 봉씨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세 번째 반격은 분이의 조력자를 겨냥한 것이었지요.
배 부자가 장터를 뒤진 끝에 엿장수 할멈이 분이와 접촉한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만수가 하인 둘을 데리고 장터로 갔지요. 할멈이 옆판 앞에 앉아 엿가락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 옆판을 발로 걷어찼지요. 엿가락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할망구, 그 여자한테 뭘 불었어? 할멈이 벌벌 떨며 엿가락을 주부려 했지요. 만수가 할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 할망구가 끝까지 잡아떼겠다 이거지. 거짓말 마. 내가 그 여자한테 우리 나리 이야기를 해준 것 다 알아. 다시 그 여자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 옆판만 뒤엎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분질러 놓겠어. 만수가 할멈을 밀쳤지요. 할멈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할멈은 장터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흘 후 분이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나가. 다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곤장이다. 포졸이 분이를 밀어냈지요. 관아 밖으로 나온 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졌으며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멈의 옆판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엿장수 할머니요? 만수한테 된통당하고 도망갔어. 분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배 부자의 집 앞에는 포졸 2명이 지키고 있었지요. 접근하면 또 잡아간다. 포졸이 창을 들어 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배 부자의 하인들이 쌀가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배 부자 나리께서 고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신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지요. 세상에 공짜 쌀이라니. 떡도 준대. 쌀을 풀고 떡을 돌리고 장터 상인들에게 외상값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배 부자가 달라졌나 봐. 그러게 착하신 분이었는데 미친 여자한테 억울하게 당한 거야. 분이는 장터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쌀 몇 말에 마음이 돌아서다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 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분이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만수가 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그 미친 여자는 미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뽕씨 과부의 딸입니다. 미친 척하면서 우리 나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귀신 소리도 이 여자가 입으로 낸 것이고 담장에 피도 달피이며 하얀 귀신은 나무에 걸어둔 천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뭐, 미친 척이라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한 안하기 분이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저 여자가 그 미친 척하던 여자야.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 쏠렸지요. 미친 척하고 사람을 속이다니. 쯔쯔, 못된 것. 분이는 골목에 숨어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요. 장터를 지나가는 안악 하나가 분이를 알아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미친 척하던 그 여자네.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은 분이 편이었지요. 그런데 쌀 한 말에, 떡 한 접에, 외상값 탕감 한 번에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쉽게 오가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배 부자는 분이에 대한 분풀이를 봉씨에게 더욱 거세게 쏟아부었지요. 하루에 5대, 6대,
내 딸 때문에 내 혼사가 깨졌어. 내 장사가 반토막이 났단 말이야. 찰싹. 뽕씨가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리, 제발. 딸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 내 집 앞에서 미친 짓을 벌인 게 잘못이 아니고 뭐야. 찰싹. 뽕씨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요. 분이는 밤에 몰래 담장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행랑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분아, 분아. 어머니가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더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분이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다시 대문 앞에 앉을 수도 없었지요. 조력자도 잃었습니다. 여론마저 뒤집혔지요. 어머니는 분이 때문에 더 심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이가 한 모든 일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위험에 빠뜨린 것이지요. 미친 척은 들통이 났고 겁주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2달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배 부자의 쌀 몇 말에 허물어졌지요. 분이는 장터 구석에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안하기 분이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렸지요. 저 여자 아직도 이 고을에 있었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왔지요.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하늘이 캄캄했지요.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마음도 그 하늘과 같았지요. 그날 밤 분이는 폐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바람이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와 분이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문 앞의 자리도, 조력자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어머니는 분이 때문에 더 심하게 맞고 있었지요. 분이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적어도 하루에 한 대만 맞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5대, 6대. 분이가 한 일이 어머니를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이지요. 분이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지요. 차라리 이 칼로 배 부자를 찔러 죽일까.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찔러 죽이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지? 분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배 부자를 죽이면 분이는 살인죄로 잡혀갈 것이고 어머니는 더욱 갈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었지요. 분이는 은장도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텅 빈 폐가의 분이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지요. 울음이 그치자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석이 보고 싶어요. 분이는 바닥에 누워 천장의 구멍 사이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았지요. 서기의 투박한 손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른 떡을 싸주던 그 손이. 어머니의 손도 보고 싶었지요. 갈라진 손으로 분이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이. 어머니. 그 한마디가 폐가의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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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서너 번 울린 뒤 정막이 찾아왔지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분이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지요. 폐가에 부서진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분이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지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분이를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으로 매기는 게 아니란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제 마음을 잃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야. 그때 분이는 그 말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시집 가는 날에도 어머니는 같은 말을 했지요. 분이는 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서 그 말이 분이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마음을 잃지 마라. 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원망에 빠지면 원망에 잡아먹히고 독에 빠지면 독에 잡아먹히는 법이다. 분이는 자신에게 물었지요. 내가 뭘 한 거지? 2달 동안? 미친 척하고 겁을 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장사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이었나? 아니었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배 부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거야. 어머니를 저 집에서 빼내는 거야. 분이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지요. 어머니가 다시는 맞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전부야. 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었어. 목적을 잊었어. 겁으로 시작한 것은 겁으로 끝날 뿐이었지요. 속임수로 시작한 것은 속임수가 들통나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렇다. 방법이 틀렸다.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친 척으로는 안 된다. 겁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분이의 눈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지요. 배 부자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배 부자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고리대금, 문서위조, 관리매수, 강제노역. 분이가 장터에서 모은 정보, 할멈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당한 일. 이것들을 하나로 엮으면 배 부자를 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는 배 부자 편이었지요. 이방이 뇌물을 받고 있으니 고을 관아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을 관아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분이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지요. 관찰사. 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을 관아가 안 되면 가명으로 가면 되잖아. 충청 가명은 공주에 있었지요. 분이의 둘째 언니가 공주 쪽으로 시집을 간 것이 떠올랐지요. 분이는 폐가에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이제 됐어. 분이는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다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숯검댕이 묻은 얼굴을 개울물에 씻었지요. 더 이상 미친 여자로 살 필요 없어. 이제는 진짜 내 얼굴로 싸우는 거야. 분이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지요. 어머니,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분이는 해가 뜨기 전에 공주로 향했습니다. 이틀을 걸어 공주에 도착한 분이는 먼저 둘째 언니를 찾아갔지요. 언니의 집은 공주 장터 근처의 작은 초가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언니가 나왔지요. 분이, 내가 왜 여기에? 문을 두드리자 언니가 나왔지요. 분이, 이 밤에 내가 왜 여기 있어? 분이가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앉아. 할 말이 있어. 앉으라니? 이 밤중에 뭔 일이야? 어머니가 위험해. 분이는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지요. 어머니가 배 부자에게 하녀로 끌려간 것,
매일 뺨을 맞고 있는 것, 분이가 미친 척하며 싸웠지만 실패한 것. 언니의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그런 일을. 언니, 나를 도와줘. 관찰사에게 호소할 거야. 관찰사에게. 어떻게? 증거가 있어. 증인도 모을 거고. 언니는 공주에 사니까 가면 가는 길을 알잖아. 관찰사에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 증거가 있으니까. 분이의 눈에는 2달간의 싸움에서 단련된 단단함이 있었지요. 언니는 그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공주에 머물며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언니의 남편이 장터의 대서업 선비를 소개해 주었지요. 고리대금, 강제노역, 양민상해, 관리매수, 토지 강탈. 5가지 죄목이 옵니다. 선비가 붓을 놀리며 감탄했습니다. 날짜와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관찰사가 움직이겠소. 소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인이 필요하지요. 분이는 다시 홍주로 돌아갔습니다. 농부들을 찾아다녔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지요. 나서면 배 부자한테 보복당해. 미안하지만 못하겠어. 10집을 찾아갔지만 10집 모두 거절했습니다. 분이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집을 찾아갔지요. 문을 열고 나온 것은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내가 그 미친 척하던 처자지.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미친 척까지 하면서 뭐가 그리 원통하냐. 어머니가 매일 뺨을 맞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지요. 배 부자가 내 아들의 논도 빼앗았다. 아들은 그 일로 병이 나서 죽었어. 노인의 주름진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죽으면서 뭐라 했는지 아느냐? 아버지, 억울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눈을 감았어. 그래, 나서마. 이 늙은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해야지. 분이가 노인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노인이 나서자 하나둘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나서시는데 우리가 빠질 수 있나? 나도 나서겠소. 내 논도 빼앗겼으니까. 11번째 집이 문을 열자 12번째, 13번째 집도 문을 열었지요. 배 부자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 10배 이자에 허리가 휜 상인, 강제로 노역에 끌려갔던 일꾼. 그 사이 엿장수 할멈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요. 이웃 고을에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안 올 줄 알았냐? 할멈이 빠진 이를 드러내며 웃었지요.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이 할미가 만수 따위한테 다칠 줄 알아? 몸은 피했지만 마음은 여기 있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만수가 무서워서 숨어 살면 뭐가 달라지겠어. 나도 증인으로 나서마. 할멈은 분이를 꼭 안았지요.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다. 닷새 만에 증인 7명이 모였습니다. 분이는 증인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했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분이는 소장을 품에 넣고 다시 공주로 향했지요. 가명 앞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명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며 분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분이는 원통함을 호소하는 징을 울렸습니다. 쨍쨍쨍. 누가 징을 치느냐? 억울한 백성이옵니다. 징소리가 가명 안으로 울려 퍼졌지요. 그날 분이는
관찰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관찰사는 분이의 소장을 읽어 내려갔지요. 1장, 2장, 3장. 관찰사의 눈썹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분이가 이 말을 바닥에 대고 대답했지요. 증인 7명이 목숨을 걸고 증언할 것입니다. 모두 사실이옵니다. 관찰사가 소장을 내려놓고 분이를 보았습니다. 내 어미가 매일 뺨을 맞고 있다는 것도. 예, 대감마님. 3달 넘게 매일 맞고 있사옵니다. 증거가 확실하냐? 목숨을 걸고 증언할 사람이 7이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지요. 관찰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이는 이 말을 바닥에 댄 채 숨을 죽였지요. 관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호러미를 위해 이 먼 길을 왔구나. 어미가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사또를 내려보내겠다.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관찰사가 보낸 어사또가 홍주고을에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지요. 분이는 장터 구석에서 어사또의 행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다. 배 부자는 그 시각 마루에 앉아 봉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야, 마루에 물자국이 보이지 않느냐? 봉씨가 다시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으려 했지요. 배 부자가 봉씨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찰싹. 봉씨가 비틀거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관복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포졸 10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지요. 배 부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어사또가 마패를 높이 들었지요. 충청 관찰사의 명을 받들어 홍주 땅 배 씨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다. 배 부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금리를 드러내며 웃던 입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배 씨는 당장 무릎 꿇어라. 포졸 둘이 배 부자의 양팔을 잡아 마당에 꿇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내가 누군지 알고. 닥쳐라. 어사또 앞에서 버르장머리를. 평생 남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자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어사또가 소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불법 고리대금. 배 부자의 입이 실룩거렸지요. 둘째, 양민 강제 노역. 셋째, 상해.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배 부자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배 부자가 내 아들의 논 15마지기를 빼앗았습니다. 쌀 3말 빌려준 것을 빌미로 30말을 물렸고 그것도 못 갚자 논을 가져갔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최상인도 나왔지요. 전당포에서 빈혈을 맡기고 10배 이자를 물렸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의 2배입니다. 박농부도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봉씨도 불려 나왔지요. 어사또가 봉씨의 멍든 얼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 난 상처가 모두 배씨의 소행이냐? 봉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얼마나 자주 때렸느냐? 처음에는 하루에 1~2대였사옵니다. 나중에는 5대, 6대. 봉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밥에 간이 맞지 않는다고 때렸고
마루에 먼지가 있다고 때렸습니다. 두레박을 놓쳤다고 때렸고 걸음이 느리다고 때렸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석 달 동안 대략 몇 대를 맞았겠느냐? 봉 씨가 고개를 숙였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날마다 마음속으로 세었습니다. 몇이냐? 37대이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7이라는 숫자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지요. 이방이 끌려 나와 매물수수를 자백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배 부자가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오. 거짓.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거짓이 아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 도윤이었지요. 배 부자의 외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배 부자의 눈이 터질 듯 커졌지요. 도윤아,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봉씨 아주머니를 때리는 것을 매일 보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한 대 때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요. 아버지가 이방에게 돈을 건넨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쓰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배 부자의 입이 벌어졌지요. 이 불효막심한 놈. 신복 만수마저 돌아섰습니다. 만수가 어사또 앞에 엎드렸지요.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습니다. 배 부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만수, 입 닫아. 나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봉씨를 감시하고 때리고 엿장수 할멈을 협박한 것도 모두 나리의 명이었습니다. 만수, 내 이놈, 내가 감히. 소인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밤마다 봉씨 아주머니 울음소리가 귓속에서 울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배 부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소용없었지요. 어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 씨의 죄상은 명백하다. 하나, 불법 고리대금의 죄로 가산을 몰수한다. 둘, 양민을 노비처럼 부리고 상해를 입힌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셋, 관리에게 뇌물을 준 죄로 이 고을에서 추방한다. 곤장이 집행되었지요. 배 부자의 비명이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살려주시오. 비취색 비단 두루마기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금실 허리띠가 끊어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반지가 빠져 굴러갔지요. 구경꾼 사이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잘한다. 더 쳐라. 저것 봐. 남 때릴 때는 안 아프더니 제가 맞으니까 비명을 지르는구먼. 가산 몰수가 시작되었지요. 기와집이 관아 소유가 되었고 논밭 300마지기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였지요.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 단정하게 쪽진 머리. 더 이상 미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분이는 배 부자의 앞에 섰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여자는 누구야? 봉씨 과부의 딸이래. 배 부자가 고개를 들어 분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배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빛. 대문 앞에 미친 여자의 눈빛과 같았지요.
네, 내가. 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뽕 씨의 막내딸 분이입니다. 네, 내가 이 모든 짓을. 어머니를 때린 것 37대라 하셨지요. 분이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니가 맞은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분이가 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배 부자의 뺨이 돌아갔지요. 하나. 찰싹. 둘. 찰싹. 셋.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봐. 딸이 어머니 대신 갚아주고 있어. 쉿, 조용히 해.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뽕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어사또도 팔짱을 낀 채 지켜만 보았습니다. 찰싹. 열. 찰싹. 스물. 배 부자의 뺨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금리가 하나 빠져 흘바닥에 떨어졌지요. 잘 살려. 어머니도 이렇게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지요. 잘 살려주시오.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찰싹. 30. 찰싹, 찰싹, 찰싹. 35, 36. 분이의 손바닥도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보다 더 아팠을 것이지요. 찰싹. 37. 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배 부자가 흙바닥에 고꾸라졌지요. 분이는 배 부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맞은 만큼만 갚았습니다. 한 대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걸어갔지요. 뽕 씨가 떨리는 팔을 벌렸습니다. 분이가 어머니를 안았지요. 뽕 씨가 분이의 등을 두들기며 울었습니다. 분아, 분아, 분아.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엿장수 할멈이 군중 사이에서 코를 풀며 펑펑 울었지요. 잘했다, 분이야. 잘했어. 배 부자는 그날로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구경꾼 사이에서 누군가가 외쳤지요. 꼴 좋다. 그렇게 잘나던 배 부자 꼴 좀 봐. 쉿. 가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 뭘 쉿이야. 우리가 몇 년을 참았는데 곤장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질질 끌며 고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취색 두루마기는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누더기가 되었고 검은 갓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배 부자가 고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지요. 자기 집이었던 기와집의 지붕이 멀리 보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자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뽕 씨는 분이와 함께 이웃 고을로 돌아갔지요. 서기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사또의 판결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뒤늦게 달려온 것이었지요. 서기는 아무 말 없이 뽕 씨의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뽕 씨가 고개를 숙였지요. 사위야, 미안하구나. 분이를 고생시켰어. 고생은요. 분이가 해낸 것입니다. 서기가 분이를 돌아보았지요. 잘했소, 분이. 정말 잘했소. 투박한 사내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었지요. 시집 온 뒤 처음 짓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뽕 씨의 멍은 한 달이 지나서야 모두 가셨습니다.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다시 맑아졌지요. 어느 날 봉 씨가 분이의 집 앞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말했습니다. 분아, 햇볕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어머니, 배 부자 집에서는 햇볕도 못 쬐셨어요? 쬐을 틈이 없었지.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맞았으니. 봉씨가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이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지요. 어머니, 그때 그 말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무슨 말?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봉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처음에는 잊었었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요. 그런데 가장 힘든 밤에 그 말이 떠올랐어요. 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그때 깨달았어요. 겁으로 이기는 것은 진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봉씨가 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도유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듯 고을에 남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지요. 이웃 농부가 도윤에게 호미를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밭을 갈 줄이야.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도윤이라 불러주세요. 아비와는 다른 사람이구먼. 3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윤을 배 부자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윤이라 불렀지요. 이듬해 본분이에게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지요. 서기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우리 딸이요. 분이 우리 딸. 알아요. 내 품에서 나왔으니까요. 분이가 웃으며 서기에게서 아이를 건네받았지요. 아이의 볼이 복숭아처럼 붉었습니다. 보름 뒤 분이는 아이를 안고 어머니를 찾아갔지요. 봉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얼굴의 멍은 모두 가셨고 눈빛이 맑아져 있었지요. 봉씨가 손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봉씨의 손가락을 꼭 쥐었지요. 봉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운 아이가.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봉씨가 한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지요. 봄에 태어났으니 봄이라 하자. 분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봄이 좋은 이름이에요. 봉씨가 손녀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이 아이는 때리는 일도 맞는 일도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해다오. 약속합니다, 어머니. 분이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지요. 어머니가 이것을 다시 이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봉씨가 은장도를 받아 들었습니다. 칼집에 매화꽃이 봄 햇살에 빛났지요. 외할머니에게서 나에게, 나에게서 너에게, 이제 너에게서 봄이에게. 봉씨가 은장도를 아이의 베넷저고리 옆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는 거란다. 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갈라졌던 손마디에 새살이 돋아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봄바람이 불었지요. 감나무에 새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봉씨의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지요. 옹알옹알. 봉씨와 분이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분아.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이제 딸에게서 손녀에게. 대를 잇는 것은 칼이 아니었지요. 어떤 일이 닥쳐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봉씨 집안 여자들이 대대로 물려주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지요. 따스한 봄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으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주먹으로 세운 위세는 더 큰 힘 앞에 꺾이는 법이지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는 끝내 서 있게 됩니다. 뽕 씨의 막내딸 분이가 그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